첫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 창당부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은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는 중공 제1차 전국 대표 대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시간이 1921년 7월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 내의 방문여고 교정 안에 건물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후난성 대표로 참석했고 총 참석자가 1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의 위세나 이런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할 정도의 작은 규모였죠. 그 중에 한 명이 호남성 대표로 참석한 마오쩌둥, 또 하나는 회의 도중에 국민당 밀정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향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감으로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급하게 회의 장소를 상하이와 항저우의 중간쯤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항저우 쪽으로 자싱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자싱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자싱의 남호라고 난후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배를 띄우고 선상에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 나이가 28살이면은 딱 참석자들의 평균 나이 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젊은 축에 속했죠. 마오쩌둥과 같이 호남성 대표로 참석한 허수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 고령자였습니다. 45세. 마오쩌둥이 28살인데 또 딱 그 나이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는 거죠. 그리고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주석으로 취임을 합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출범한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렇게 초라하게 출발했던 중국 공산당이 28년 만에 그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컸던 국민당 군대와 싸워가지고 장제스를 타이완이라는 그 섬으로 몰아내고 중국 대륙의 정권을 장악한 거죠. 그 회의에 참석했던 13명 중에서 그중 4명은 국민당에 체포돼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당원으로 남아있던 사람은 마오쩌둥하고 후베이성 대표로 참석했던 동비우 딱 2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 4명은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고 또 7명은 스스로 탈당했거나 당에서 출당을 당합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의 조직 규모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볼 때 2019년 말 중국 공산당 당원 수는 9천만 명이 넘습니다. 1921년 창당대회 할 때는 중국 공산당 당원 수가 한 50여 명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초라한 규모로 시작했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만하고 좀 흥미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 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소련 공산당의 지원이 관건적인 작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 창당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성공하고 소련이 3년 후에 1920년에 극동 시베리아에 코민테른 극동 서기처를 설치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황푸군관학교, 광주의 황푸군관학교죠. 그리고 모스크바에 정치 간부 양성을 위한 대학을 설립했는데 그 대학 이름이 손중산, 수논의 호를 딴 중산. 그래서 중산대학, 그런 대학까지 설립합니다. 모스크바에.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을 그 대학에 와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재밌는 사실이 그 당시에는 국민당도 국공합작 이런 걸로 소련 공산당과 교류도 많이 하고 관계가 밀접했기 때문에 장제스가 자기 아들 장진구를 소련 모스크바의 중산대학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진구가 상당히 긴 세월을 소련 모스크바 중산대학에서 생활을 합니다. 국공합작 시기였기 때문에 국민당하고 장제스하고도 소련 공산당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고 국민당 내 좌익 당교 위주로 된 중국 공산당 세력은 소련 공산당의 지도와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 창당 후 초기 상당 기간 동안 소련 유학파들이 중국 공산당 당 중앙의 운영을 좌지우지합니다. 도시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혁명 추진 전략 중점을 두는데 점차 중국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의 특색에 맞춘 혁명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명 전략 중점을 소련 유학파들이 주장하는 도시 노동자가 아니라 농촌 농민으로 옮기고 농촌의 근거지를 구축하고 토지혁명 전쟁과 유격전술과 토지개혁 투쟁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고 주장하게 되고 결국은 마오쩌둥의 그런 주장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오쩌둥의 그 노선이 효과를 발휘해서 1921년 창당 후 불과 28년 만에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죠. 결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의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 1927년 장제스가 상하이에서 발동한 4.12 쿠데타입니다. 장제스가 4.12 쿠데타를 발동하게 된 것은 신해혁명 이후에 위엔스카이가 황제로 등극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은 각 지방의 군벌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중국 인민들이 그 군벌 밑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당시 중국 내 중요한 군벌을 보면은 우페이프라고 구베이, 후난, 허난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참팡이라고 직계군벌에서 독립해서 약 20만의 병력으로 장수, 저장, 안후이, 장시, 푸젠 그런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동북지방에 만주죠. 만주의 장쩌린이 그때는 시언양의 봉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펑티엔. 그래서 동계군벌 그래서 약 30만의 병력으로 동북 삼성과 지금의 내몽고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 군대가 북벌 전쟁을 발동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국민당군이. 그 북벌 전쟁 승리한 다음에 장제스가 보니까 국민당 내에 좌파들이 농촌에서 농회라던가 도시에서는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주, 자본가 계급의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니까 장제스 입장에서 청당이라고 합니다. 국민당 내에 좌익 세력을 소탕한다 그래서 청소한다 그래서 청당을 한 게 4.12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잔인합니다. 30만 명의 중국 공산당 세력이 그때 죽었고요. 그게 당시 중국 공산당 당원의 80%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농민협회, 그동안 공산당들이 구축해놨던 그런 조직들이 완전 와해가 됩니다. 대학살을 당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주체적으로 자체 무장 역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당할 수 있다. 이런 각성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장투쟁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동안은 국공합작이라서 자제했던 그런 무장 봉기를 강서성의 수도인 난창에서 주도와 저울라이가 주동해서 난창 봉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구난 추수봉기라고 해서 마오쩌둥이 1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 무력을 거느리고 호남성의 수도인 창샤를 점령하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국민당 군대의 매복에 걸려서 처참하게 거의 괴멸 상태를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여 명 데리고 갔던 군대가 한 10분의 1 정도, 1000여 명도 안 되게 그 패잔병 무리를 데리고 호남성과 장시성의 경계 지역인 류양현 쪽에 이제 가서 그 긴급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정면으로 전쟁하는 소련 유학파들이 주도하는 당 중앙의 저런 전략으로 계속 하다가는 우리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전투력마저 모조리 잃고 말 것이다. 군사적 모험주의고 계란으로 바위치자는 얘기 같은 거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산간 오지로 가서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거기다가
혁명 근거지를 구축하고 지주와 분홍을 상대로 토지 혁명 투쟁을 하면서 우리의 보급 문제도 해결하고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농과 고농의 농민 군중을 동원해서 이것을 혁명의 기본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마오쩌둥이 지도를 펴놓고 장시성과 후난성의 경계 지역에 있는 러샤오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의 그 중간쯤에 진강산 쪽을 가리키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때 사단장이었던 위샤두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그 상가노지에 들어가서 토비, 산적 노릇하자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산적질 하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냐. 그럼 당신 얘기는 결국 토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반대를 합니다. 마오쩌둥이 아무리 이제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 반대 의견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다가 다수결로 겨우 결정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진강산을 향해서 그 패잔병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게 진강산 입산입니다. 진강산에 그렇게 들어간 마오쩌둥이 본래 그 진강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비 두목 두 사람이 있었어요. 위엔원 차이 그리고 왕좌라는 두 사람의 말하자면 산적 두목입니다. 농림당 패거리 두목인데 그 두 사람을 설복해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들고 그리고 진강산에 혁명 근거지를 구축하는 그런 활동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你去想一想